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용환입니다. 저는 오늘 4차 산업혁명 코리아 루트를 찾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정부가 그동안 신산업민관협의회와 함께 고민해온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세돌 구단하고 알파고 대국을 통해 가지고 4차 산업의 현장을 아마 전 국민이 실감한 몇 개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관심이 많은 데에는 주력 산업의 경쟁력이 저하되면서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되겠다는 갈망 같은 게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작년 4월부터 각계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신산업 민관협의회를 출범을 시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통해 가지고 산업의 미래 트렌드 그리고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될 니치는 뭔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왔고, 그 고민의 일단이 아마 저희가 전기차, 로봇 산업, 또 무인기, IoT 가전, 최근에는 시스템 반도체 등으로 이어졌고, 작년 말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정책 과제에 대한 기본 틀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 초에 다보스 포럼에 4차 산업혁명위원회 이사 자격으로 가서 우리의 대응 전략, 또 글로벌 차원에서 4차 산업혁명을 대응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를 한번 발표한 바도 있고, 또 좋은 반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근데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네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4차 산업혁명이 과연 뭔가, 그 동의는 뭘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4차 산업혁명이 되는 미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이런 모습으로 가는 데 있어 가지고 제약하는 요인은 뭘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을 한국에서 어떻게 구현할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관통하는 파괴적 기술은 뭘까? 그건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라든가 주요 전문가들의 견해로는 5가지 핵심 기술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가 IoT, 그 다음에 빅데이터, 그리고 AI, 그리고 어드밴스드 로보틱스, 그리고 3D 프린팅입니다. 물론 이제 바이오 테크놀로지를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나노 테크놀로지를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결국 바이오 나노 테크놀로지가 가능하도록 해주는 기본적인 기술을 가져오는 건 뭘까? 결국은 ICT에 기반한 이런 5가지 기술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파괴적 기술, 그 중에서도 가장 파괴적 기술은 뭐냐? 저는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인공지능 기술을 핵심으로 제조 서비스의 생산, 유통, 소비 전 과정을 연결시키고 지능화시키는 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파괴적 기술은 있는데 이 파괴적 기술이 과연 생산성의 획기적 변화를 가져오면서 사회 전반에 브로드하고 그 다음에 강력한 변화를 가져올 정도가 되느냐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로 시작된 과학혁명이 그때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6세기에 견줄만 하다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그건 아니고, 전기나 내연기관 같은 거는 제너럴 퍼포스 테크놀로지이기 때문에 사회 전반에, 또 제조업 전반에, 산업 전반에 변화를 가져오지만 이것은 기존의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기술이 소피스티케이티드 되고 리니어하게 변화되는 과정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혁명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스틸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대목은 기울기의 차이는 있을 뿐일지언정 대변혁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런 기술들이 탑재되는 플랫폼 각각의 영역을 보게 되면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홈, 이제는 스스로 학습하는 온도 조절기가 나타났습니다. 사용자의 온도, 방 안에서의 온도 사용 패턴을 봐가지고 스스로 그분의 취향에 맞게끔 온도를 조절하는
그 네스트의 러닝 서머스태트라는 기술인데 이런 게 나타났고, 이번에 CES에 우리 직원들이 가서 보니까 그 실리콘밸리의 그 업체 중에 하나는 아이들 눈높이에서 돌봐주고 또 교육해주는 로봇 같은 게 그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탑재될 수 있는 그 플랫폼 중에 하나가 모빌리티인데, 이건 뭐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자율주행차라든가 그 드론 같은 거는 이미 그 상업적으로도 그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커뮤니티 쪽에서도 보게 되면 이제는 요리하는 로봇, 스시를 만드는 로봇이 나타났는가 하면은, 작년 말에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계산원도 없는 그런 그 매장을 했고, 심지어는 소비자가 원할 때 이러이러한 그 제품을 이 사람이 과거에 샀기 때문에 거기 맞춰가지고 그 제품을 주문도 해주고 배송해주는 시스템이 됐습니다. 옛날에는 B2C였었는데 유통이, 이제는 C2B로, 그리고 완전히 인포메이션 그 비즈니스화되는 이런 형태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 워크플레이스에서 스마트 공장이라든가 그 셰일가스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셰일가스 그 채굴 하는 현장을 가시면 사람은 하나도 없고 로봇이 오고, 거기서 데이터가 한참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본사 컴퓨터에서 그 직원이 IoT로 연결되고 빅데이터로 된 걸 그 분석을 해서 이렇게 판단해주는 이런 형태로 운영이 돼서 지금 셰일가스의 그 한계 생산비가 $30까지 내려왔어요. 제가 지난주에 그 사우디 카타르의 그 석유 장관들을 만났었는데, 이 부분, 특히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의 현장이 되는 그 셰일가스, 그 결과 그 생산비가 급속도로 떨어져 가지고 공급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 두려움 내지는 그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모습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IoT, 빅데이터,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그 다음에 그 어드밴스드 로보틱스, 3D 프린팅으로 그 점철되는 그 파괴적 기술로 나오는 이 4차 산업혁명은 미래의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 ATCon이랑 그 한번 분석을 했습니다. 한 4가지 정도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가, 이런 파괴적 기술이 그 성공적으로 다른 산업하고 융합되면서 확산돼 가지고 또 성장의 새로운 원천으로 작용하는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죠.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는 이런 기술의 핵심에는 데이터가 자리 잡고 있는데, 이 데이터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사이버 그 스레스에 굉장히 그 취약합니다. 그래서 그 광범위한 그 사이버 보안 위협에 따라 가지고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그런 보안 위협을 대응하기 위해서 규제가 강화되면서 협력도 저하돼 가지고 그 분절적으로 이렇게 그 혁신이 일어나는 그런 시나리오가 하나 있고, 세 번째 시나리오는 개도국, 선진국, 또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적응 역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보려고 하는, 그래서 보호무역주의라든가 이런 게 나타나면서 그 저해하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양극화가 되는 시나리오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게 완전히 확산이 되려면 5년, 10년 뒤가 아니라 그거보다 조금 더 시계가 이제 걸릴 텐데, 그 사이에 환경오염이 심화된다든가 이래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해서 안 되겠다, 중앙 집권적인 것보다는 지방 분권 쪽으로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소규모 지역 중심 경제로 전환하는 이 4가지 시나리오를 저희가 사실은 20여 명의 그 각국 장관들하고 그 대기업 그 CEO들하고 토론을 했는데, 어떤 시나리오가 가장 현실적으로 그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여러분들은? 가장 라이클리한 시나리오는 뭘까? 모든 시나리오가 그 과정에는 다 나타날 겁니다. 사이버 공격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보호무역주의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기후변화 같은 그런 현상도 있을 겁니다만, 궁극적으로 인류는 항상 새롭고 편안한 것을 그 추구해 왔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은 프리베일 하지 않을까, 다시 말해가지고 제일 처음 시나리오로 가지 않을까. 그런데 그 과정은 아까 그런 요인들 때문에 소위 그 머들스루 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가지 않을까, 이런 거가, 저도 그런 생각을 했고, 제가 그 토론을 해보니까 많은 분들이 거기에 그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이 진짜 산업혁명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과제는 뭘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그 5개 핵심 기술은 이미 존재합니다. 근데 어떻게 존재하냐? 일정 부분에서만 존재를 합니다. 대부분 퍼스널한 영역이라든가 아니면 산업에서도 일부 제조, 일부 서비스업에 존재를 합니다. 문제는 이런 일부 산업, 일부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는 이런 5개의 그 핵심 기술을 어떻게 전 산업, 특히 제조업, 서비스업에 확산시키고 전 영역으로 확산시키느냐, 그래서 생산성도 높이고 새로운 산업을 창출할 수 있느냐가 가장 4차 산업의 핵심적 관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술은 이미 한쪽에 존재하는데 이 기술을 어떻게 하면 제조업, 서비스업 전반으로 넓혀가지고 그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그리고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느냐, 이게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핵심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것은 인구 구조가 그 불리한 형태를 띠고 있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그 선진국의 경우에는 굉장히 그 중요한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성장하려면 여러분 요소가 늘어나거나 그 자본이나 기술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생산성이 늘어나야 되는데 인구가 고령화되고 인구가 주는 상태하에서 할 수 있는 거가 뭘까요?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원천은 결국은 생산성을 높이는 길밖에 없을 겁니다. 그걸 가능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가능하게 하지 못하면 성장을 못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똑같은 그런 운명에 저는 처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 산업, 정 영역으로 확산을 시켜야 되는데 확산을 못 시키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 제약 요인 2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규제입니다. 소비자 안전, 그 다음에 프라이버시 보호. 그렇지만 사실 이면을 들여다보면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이런 규제 때문에 못하는 거죠. 그 2번째가 일자리 대체에 대한 불안, job displacement에 대한 불안입니다. 내가 이런 파괴적 기술을 활용해서 새로운 일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거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 시스템이 제대로 돼 있는지, 아니면 재훈련은 제대로 돼 있는지, 이 과정에서 마찰적 실업이 일어날 때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사회적 기제는 충분한지, 이런 부분에 대한 두려움, 다시 말해가지고 규제, 그리고 일자리 대체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4차 산업혁명, 다시 말해 그 파괴적 기술이 그 전 산업, 특히 제조업, 또 나아가서는 서비스업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는 가장 큰 그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제조업만의 변화도 아니고 서비스업도 해야 되고 농업도 해야 되고 사회 전반도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홀리스틱 어프로치, 전방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이 하나 있고요. 그런데 기술은 누가 만듭니까? 또 기술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사람은 누굴까요? 결국 민간이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이네이블하게 해주는, 가능하게 해주는 것은 정부가 해야 되기 때문에 어프로치는 전방위적 홀리스틱한 어프로치와 그 다음에 퍼블릭 프라이빗 파트너십, 민간 내 그 파트너십이 굉장히 중요한 그 과제가 되게 됩니다. 이걸 가능하게 하려면 제약 요인을 없애야 되겠죠. 그래서 그 규제 문제를 풀면서 어떻게 하면 4차 산업혁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이네이블 될 수 있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느냐, 그리고 일자리 대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완 체계를 마련하느냐, 이 2가지가 4차 산업혁명을 한국에서 실천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그 관건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중에 하나는 공통적으로 글로벌하게 닥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개도국이 닥치는 문제, 중소기업이 닥치는 문제, 그 다음에 사이버 보안 관련된 문제들은 글로벌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차원의 그 대응이 필요로 한 부분이 있다. 혁신 생태계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신산업협의회를 통해서 항상 했듯이 저는 3가지가 가장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과감한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핵심적인 기술이라든가 인력에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어떤 변화 혁신을 일으키려면 혼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련자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묶어주는 그 융합 얼라이언스, 융합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 근데 이 셋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규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과감한 규제 개선을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저는 2가지라고 봅니다. 모든 규제를 안 되는 것 빼고는 다 되게 해주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꿔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필요로 한 규제는 적절하게 스마트하게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신산업 분야에 있어서는 민간 중심의 신산업 규제 개선위원회를 만들어서 원칙적으로 개선을 하고,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소명을 해서 꼭 살아남는 것만, 민간 시각에서 그런 것들만 풀어주는 이런 형태로 했습니다. 이런 규제가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에너지 분야. 에너지 산업도 아마 이제 좀 지나면 플랫폼 산업으로 바뀔 거예요. 지금은 전기를 생산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소비자가 따로 있지만, 앞으로는 전기를 생산하는 사람, 소비하는 사람이 같아질 겁니다. 왜? 자기 건물 위에 신재생 에너지도 놓고 ESS 놓다 보면 자기 쓰고 남은 것들을 갖다 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앞으로 전력 회사는 망을 플랫폼을 갖고 전력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 이렇게 수시로 거래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비즈니스로 바뀌게 될 수가 있겠죠. 그런 시도의 첫 환으로 우리가 작년에 기업형 프로슈머라고 그래가지고 스스로 전기도 소비하면서 또 생산해서 파는 사람들을 도입한 바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즈니스가 바뀔 텐데,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날 분야가 아마 저는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모바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플랫폼을 많이 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모바일 쪽에 보게 되면 이미 검색은 구글, 그 다음에 이커머스는 아마존, 그 다음에 SNS는 페이스북, 트위터, 그 다음에 엔터테인먼트는 애플이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남은 영역은 없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가장 큰 남은 영역 중에 하나가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인데,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근데 데이터 규제, 원격 의료 규제 때문에 잘 안 됩니다. 모바일 보급률 전 세계 1위, 그 다음에 전자 의무 기록 보유율이 우리가 90% 가까이 됩니다. 미국 같은 데가 20%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데이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데이터를 병원에서 쓰려고 그러면 모든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아니면 병원 스스로가 비식별화하지 않고서는 주지 못하게 돼 있다든가, 원격 의료는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니까 상담은 돼도 실제 진단하고 처방은 안 되는 이런 구조, 이런 것들을 빨리 바꿔놓지 않으면 그나마 남아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쪽에 우리가 진출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규제를 풀어가지고 이제 성공한 예 중에 하나가 화장품이에요. 화장품이 2012년에 법을 개정해가지고 이러이러한 성분을 외에는 다 쓸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 다음부터 화장품 기업들이 엄청나게 늘면서 중국 시장, 그 다음에 동남아 시장 이렇게 가면서 오늘날 우리 화장품 산업이 수출 산업화 됐습니다. 그리고 규제가 필요로 한 경우에는 적절하게 기술 혁신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스마트 레귤레이션인데,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표시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 4월부터 이걸 바꿀 겁니다. 지금은 등급도 그냥 느슨하게 돼 있는데 1등급 받는 것도 기준도 대폭 올리면서 동시에 2, 3년 뒤에 이 등급 가지게 되면 앞으로 등급이 이러이러한 변화로 바뀔 겁니다 하는 것까지 알려주고, 그 다음에 등급도 진공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용되는 형태에 따라 가지고 등급하도록 하게 되면, 그러면 아마 우리 가전제품이라든가 이런 제품들의 소비 효율도 높아지면서 기술 혁신도 촉진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IoT라든가 빅데이터라든가 AI 같은 그런 기능들이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선택과 집중. 우리가 알파고랑 이세돌 구단하고 대국이 있고 난 다음에 전 나라가 AI를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는 걸 했는데, 저는 약간 생각이 달라요. AI의 원천 기술은 우리가 당장 쫓아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AI가 주동이 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못 살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 AI 그 자체는 우리가 원천 기술을 못 가지고 있어도 AI를 구동하는 업스트림 산업, 또 AI가 탑재되어 있는 그런 플랫폼을 갖고 있는 다운스트림 산업에 우리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긴 호흡을 갖고 AI의 원천 기술을 개발하면서 다른 한쪽으로 AI를 구동할 수 있는 업스트림 산업, 가장 대표적인 게 반도체 아닙니까? 이 반도체 산업을 계속 키운다든가, 특히 이제 시스템 반도체로 나가도록 지원을 해준다든가, 또 이걸 구동하는 것들의 상당 부분은 전지입니다. 2차 전지. 2차 전지 산업도 우리가 상당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한다면 AI가 주동이 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업스트림 쪽에서
그 우위를 찾을 수 있고, 또 하나는 AI는 어쨌든 그 탑재가 돼야 됩니다. 플랫폼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플랫폼을 많이 들고 있어요. 예를 들면 가전, 그 스마트 홈 같은 경우에 가전 제품 보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LG, 삼성 제품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걸 IoT라든가 빅데이터라든가 AI로 연결시킨다든가, 그 최근에 이제 삼성 또 LG가 AI가 탑재되어 있는 셀폰 같은 걸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응용해가지고 탑재해가지고는 인더스트리를 키운다든가, 또 두 번째로 모빌리티, 스마트 모빌리티 같은 산업 같은 경우도 우리가 현대라든가 기아차 같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AI라든가 셀프 드라이빙하고 관련되어 있는 각종 기술들을 탑재한다면 또 그것도 우리가 이미 있는 그 산업에서 우위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공장도 전 세계에 이렇게 단위 면적당 공장이 많은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공장을 우리가 AI라든가 그 IoT 빅데이터가 또 로봇이 탑재되어 있는 공장으로 바꾼다 그러면 이것도 전 세계 공장을 우리가 그런 모델로 해가지고 그 다른 나라에 수출할 수만 있다면 그것도 엄청난 그 시장이 되기 때문에 AI를 정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시간을 두고 긴 호흡을 가고 하면서 동시에 양쪽을 이렇게 업스트림하고 다운스트림 쪽에 집중해 간다면 우리한테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R&D, 세제 지원 같은 것들을 지금 과감하게 그걸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전기차랑 그 자율주행차만 보더라도 어느 한 겹만 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전기차 자율주행차가 제대로 되려면 레귤레이터가 같이 있어야 되고, 그 동시에 그 자동차 판매회사, 자동차 부품회사, 그 전력 판매회사, 또 보험회사, 그리고 통신회사, 소프트회사,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이 협업해가지고 그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작년서부터 또 전기 자율차서부터 해가지고 12개 분야에 이런 융합 플랫폼을 만들었고, 이 플랫폼을 앞으로 AR, VR 같은 분야까지 해가지고 16개 분야로 이렇게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그 앞으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그 4차 산업혁명이 얘가 자율주행차일 겁니다. 자율주행차는 제로 에미션, 제로 페이탈리티로 이제 다시 말해가지고 친환경화, 스마트화하는 형태가 될 텐데, 자율주행차는 이제 기계 산업이 아니라 전자산업화로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변속기, 연료 탱크 엔진이 앞으로는 사라지고 그 카메라, 배터리, 레이더, 모터 같은 전자기기 부품으로 바뀌지 않을까. 그래서 3만 개가 되는 자동차 부품이 지금 이제 18,000개 되는 형태로 전기차 일단은 바뀔 거고요. 이제 구동하는 게 다 하드웨어로 구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프트웨어로 구동을 하게 됩니다. 인지하고 판단하고 제어해주는 소프트웨어, 또 통신 소프트웨어, 5G랑 연결되는 또 OS 시스템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 소프트웨어 산업화가 되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제조업도 부가가치의 상당 부분을 서비스 분야에서 이제 창출하는 형태. 그걸 이제 영어로는 서비타이제이션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제조업의 부가가치의 상당 부분이 서비스가 되는 형태입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자동차 한 대를 파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의 데이터를 모두 들고 있기 때문에 언제 이 사람한테 유지하고 보수, 부품을 가르세요 하는 유지보수 서비스가 되고, 카쉐어링 서비스 같은 것들이 앞으로 크게 등장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려면 아까 제가 퍼블릭 프라이빗 파트너십 말씀을 드렸는데 기업이 해야 될 영역이 있습니다. 인포테인먼트라든가 새로운 카쉐어링 서비스 같은 모빌리티 서비스는 기업이 발굴을 해야 될 거고, 기술 개발도 원칙적으로는 기업이 하면서 정부가 그 지원을 해주는 형태가 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혼자 못하니까 협업 같은 게 굉장히 필요할 겁니다. 정부는 스마트한 규제, 또 핵심 기술, 원천 기술 중심으로 집중 지원해주는 그런 형태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협업일 겁니다. 융합 얼라이언스를 제가 만든 이유도 협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대기업들은 국내에도 핵심 역량, 자기가 못 가진 핵심 역량을 가진 기업들이 많은데 굳이 멀리 해외에서 이걸 파트너를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이 그 인식이 바뀌어서 이제는 우리 대기업들끼리도 이제 협업하는 이런 분위기가 됐는데, 예컨대 자동차 분야 같은 경우에 그 자율주행차가 되게 되면 가장 중요한 파트가 뭐겠어요? 시스템 반도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에도 세계적인 반도체 업체가 있고, 또 그 반도체 업체가 그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동차 플랫폼을 들고 있는 업체도 그걸 수요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다면, 이런 대기업들 간에 서로 핵심 역량을 갖고 있는 대기업 간에 그 협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멀리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그 반도체 업계라든가 다른 배터리 업계는 세계의 자동차 업계랑 많은 그걸 하고 있잖아요, 협력을. 그래서 아마 이런 분위기가 많이 형성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규제를 풀어가지고 새로운 초기 시장도 만들어주고 거기가 애로가 되는 기술이라든가 인력 같은 걸 집중적으로 지원해주는, 그리고 같이 이렇게 관련자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협업해주는 체제 외에 4차 산업혁명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건 뭘까? 일자리가 없어질 거라는 그 불안을 어떻게 해소시켜 줄 거냐 하는 그 대목이라고 봅니다. 월드 이코노미 포럼 같은 경우는 2020년까지 710만 개의 일자리가 생성되면서 200만 개가 없어져서 200만 개가 새로 생기고, 그래서 500만 개가 는다고 그러지만, 저는 역사적으로 볼 때 기술 진보는 노동의 성격을 변화시키면서 새로운 영역의 그 비즈니스를 만들어 왔다고 봅니다. 그 여가가 생기면서 크리에이티브한 그런 인더스트리가 많이 커지듯이, 저는 결과적으로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형태로 가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노동시장 다이나믹스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로봇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인간을 확장하는 아이언맨 형태의 로봇이 먼저 되지, 그 인간 자체를 대체하는 형태로는 안 갈 겁니다. 처음에 아이언맨 형태로 인간의 기능을 확장해주는 형태로 그 기술이 가다가 궁극적으로 다른 쪽에 일자리도 생기면서 이게 대체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일자리 보완 체계의 가장 핵심은 뭘까? 결국은 평생 계속 이런 파괴적 기술이 나오면서 그 산업이라든가 그 생활 양식이 계속 이거 혁신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적응할 수 있게 해주느냐, 이게 핵심이고, 그 적응력을 키워주는 것은 결국 교육이 아닐까. 4차 산업혁명에 아까 수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규제 풀어주는 거라면, 공급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기술하고 그다음에 교육을 어떻게 바꿔놓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교육 시스템서부터 먼저 그 창의성이라든가 감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함양할 수 있는 형태로 교육이 돼야 될 거고요.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이 나중에 그 새롭게 계속 이제 직무가 바뀔 텐데, 새로운 직무에 대해서 새로운 기능을 추가해주는 업스킬링, 그 다음에 그 전혀 다른 업무를 하게 될 때 대비해가지고 리스킬링 같은 것들을 체계적으로 해주는 이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노동시장이 무엇보다도 굉장히 그 유연해질 겁니다. 이미 우버의 그 드라이버라든가 에어비앤비의 그 숙박을 대여해주는 사람은 아무 계약 없이 그야말로 재즈를 하룻밤 돈 받고 연주해주는 그 기그라고 그러잖아요, 영어로요. 그런 형태의 이코노미가 될 텐데, 어쨌든 그거보다는 조금 더 그 안정적이면서 또 유연한 그런 노동시장 형태로 가야 될 거고요. 사회안전망도 근본적으로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업보험 자체가 아무래도 마찰적 실업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전혀 그 기능할 수도 없을 수가 있어요. 예컨대 앞으로 그 셀프 드라이빙 카가 돼가지고 택시가 그 셀프 드라이빙으로 운전하게 된다든가, 트럭 드라이버가 다 그 셀프 드라이빙 카가 된다고 생각했을 때, 특히 나이가 많으신 분들을 어떻게 그 새로운 리스킬링 시키고 업스킬링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고민 같은 것도 그 궁극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 돼 있는 그 실업급여 시스템을 좀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고, 아마 평생에 여러 가지 잡을 경험할 수밖에 없을 거고, 그 잡이 바뀔 때마다 임금이 올라가기보다는 임금이 내려갈 가능성도 많을 겁니다. 그런 거에 대비해서 전에 받았던 임금과 같은 수준을 하거나 어느 일정 수준으로 해줄 수 있는 웨이지 인슈런스 같은 것도 좀 진지하게 이제는 고민해 볼 때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 가지고 아마 이제 노동시장이라든가 이런 환경 때문에 천천히 일자리 대체가 되겠지만, 어쨌든 일자리 대체가 조금씩은 일어날 거고, 거기에 대비해서 이제 재원 마련 차원에서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로봇세 같은 얘기도 하는데, 저는 로봇세 같은 경우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기술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사회 안전망을 위한
대대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그 재원 마련 이런 것들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규제도 풀고 일자리 대체를 보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4차 산업혁명은 범지구적으로 일어나는 혁명입니다. 물론 인도 같은데 이제 장관이 저한테 웃으면서 우리는 인더스트리 4.0이 아니라 인더스트리 1.0, 2.0도 아직 그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지만 결국은 그 네 개를 다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양자다자 협력인데, 제가 지난달 초에 미국의 윌버로스 상무장관하고 만나서 그 4차 산업혁명 얘기를 했더니 굉장히 아주 눈을 반색을 하면서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이 갖고 있는 AI라든가 IoT, 빅데이터의 원천 기술하고 우리의 제조 ICT 기반을 합쳐서 양국 간 시장만 보지 말고 제3국 시장을 진출하는 방안을 좀 같이 해보자 했더니 아주 서로 그런 방향으로 협력하기로 했고요. 독일하고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스마트 공장 협력 포함해가지고 그 스마트 공장의 그 기술이라든가 그 표준 같은 걸 공동으로 제작해서 제3국 가는 그런 협력 같은 걸 하려고 하고, 일본하고도 4차 산업 관련돼 가지고 논의하기 위한 그 산업장관 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월드 이코노미 포럼에서는 우리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중소기업 분야, 중소기업이 어떻게 대응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건 그 토론의 리드를 우리가 맡도록 했고, 아셈 경제장관회의가 금년 9월에 열리게 되는데, 이때 주제 중에 하나가 그 4차 산업혁명이 영내 무역이라든가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그래서 우리가 국제적으로도 이런 논의에 양자 다자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왜 글로벌 이슈 중에 중요한 건 뭘까? 저는 세 가지라고 봅니다. 첫째는 뭐냐면, 앞으로 제가 개도국의 경제 정책 또 경제 발전을 책임지는 사람이라고 하면 굉장히 긴장할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인건비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선진국의 그 기업을 유치를 해서 그 다음에 산업화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생산비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런 기술 되게 되면 로봇도 들어오고 3D 프린팅도 들어오게 되면 그 다음에 원격에서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 이런 게 된다 그러면 누가 굳이 그 개도국 시장이 크지 않는 한 거기에다가 공장을 짓겠습니까? 어떻게 산업화를 할까? 중국이라든가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라오스라든가 캄보디아 그런 나라는 어떻게 될까? 아프리카의 조그만 국가들은 어떻게 될까? 하는 심각한 그런 고민이 있을 겁니다. 이 고민을 제가 월드뱅크의 김용 총재랑 얘기를 했더니 월드뱅크도 똑같은 그런 문제인식을 갖고 우리랑 같이 그러면 이런 분야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하는 걸 논의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인구 구조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진국은 인구가 늘고 줄어드는데 개도국은 인구가 남고 합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 기술을 적절하게 이렇게 분업해서 나누면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솔루션이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개도국은 또 인구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FTA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시장을 늘릴 수 있는 기반이 있고, 또 개도국 상품 중에 선진국이 원할 수 있는데 못하던 것들이 크로스보더 이커머스를 통해 가지고 갈 수 있는 길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이제 우리가 월드뱅크랑 주도가 돼 가지고 이제 논의를 하게 될 거고요. 두 번째 이제 중요한 게 중소기업일 겁니다. 이제 IoT라든가 이런 파괴적 기술을 생산 과정이라든가 비즈니스 모델에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 역량이 대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완전히 차이가 나고, 특히 플랫폼의 대부분을 대기업이 들고 있는 상황 하에서 중소기업이 어떻게 4차 산업을 적응해 나갈까? 이거는 월드 이코노미 포럼도 지금 고민하는 대목이고, 여기 계시는 우리 신산업 민관협의회를 포함해 가지고 많은 전문가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중소제조업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같이 고민해야 될 단계가 아닌가. 특히 이제는 개인용 맞춤 생산이 가능한 상황이 됐어요. 돈이 모자라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가지고 돈을 구해오고, 그런 다음에 3D 프린팅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제품을 만들고, 그 다음에 크로스보더 이커머스를 통해 가지고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아이디어만 있으면. 근데 기존의 상당수의 납품 중소기업은 예컨대 자동차 납품, 기계 납품하다가 차가 전기 자율주행차로 가게 되면 완전히 기술하고 비즈니스 모델이 다른데 이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방향의 하나로 스마트
그 공장 같은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그거 외에 많은 그걸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같이 고민해야 될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이렇게 고민을 해주시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그 글로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사이버 시큐리티입니다. 이제는 어느 나라에서 누가 공격하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하에서 당할 텐데 앞으로 모든 게 이제 연결되는 시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그게 커질 텐데 그래서 블록체인 같은 걸 활용을 해서 암호화하고 그 다음에 분산화하는 그 신보안 기술 같은 걸 만든다든가 또 보안 전문가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 팩트 오브 라이프라고 생각을 하고 사이버 피해로부터 그 보험 같은 걸 좀 해주는 이런 체제 지금 한 25억 달러 규모지만 2020년 되게 되면 한 300억 달러 가까이 시장이 커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그 다보스 가서도 이 제안을 해서 이제 공감을 많이 받았는데 이게 특히 개도국 같은 경우에는 사이버 보안에 굉장히 취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엔이라든가 이런 국제기구에서 그런 사이버 평화 유지군, 피스키핑 포스 같은 걸 둬서 어떤 사이버 보안 사례가 피해 사례가 생기면 바로 가서 복구를 해준다든가 사이버 보안을 하기 위한 역량 같은 걸 도와주는 이런 거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것도 있고 심지어는 사이버 교전 수칙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떠한 시설 같은 것들은 우리가 저희 공격하지 말아라. 이거 거짓말 같으시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나토에서 그걸 연구를 해서 탈린 선언이라고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원자력 발전소라든가 이런 거는 건들지 않는 이런 교정 규칙 같은 것도 만들었습니다만 이런 글로벌 레벨에서 4차 산업혁명이 되게 되면 이런 사이버 시큐리티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거다. 다시 말해가지고 중소기업이 어떻게 대응할 건지 개도국이 어떻게 산업 발전을 이룩할 건지 사이버 스트레스에는 어떻게 대응할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글로벌 이슈에도 우리가 같이 이렇게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어지는 토론을 통해 가지고 많은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께서도 기조 강연을 해주셨습니다만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그 누구도 이게 4차 산업혁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 모든 국가들 그리고 기업들이 다들 서로 조금씩 더듬어가면서 어떻게 보면 알아간다기보다는 만들어간다는 표현이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시간에 정말 우리만의 고민을 담아서 코리아 루트가 뭔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이 4차 산업혁명 파고에서 생존해서 나아가서 이 선도국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그런 혁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국은 인재 양성 및 파괴적 기술 개발의 진원지인 대학 혁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교육 혁신을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특징이 어떤 것인가? 저는 세 가지 키워드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융복합 기술의 사회다. 두 번째는 초연결의 사회다. 세 번째는 공유 경제의 사회다. 그런 면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원하는 인재상을 세 가지로 우리가 얘기한다면 융합 능력, 또 협업 능력, 기업가 정신을 가진 그런 인재를 우리가 양성해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때 많은 기술들이 결국은 융복합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제를 뛰어넘는 초학제 간의 연구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융복합 연구를 위한 매트릭스 시스템을 도입해서 구현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전통적으로 교수들의 칸막이의 실험실을 터서 이렇게 오픈 실험실로 하는 원리 실험실로 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카이세에서 진행되는 인공지능 연구를 몇 가지만 이렇게 소개를 하면 아까 빅데이터를 이용한 우리가 인공지능 기반의 가짜 뉴스를 탐지한다든지 또는 인공지능의 정보 보안, 아까 장관님도 얘기하셨지만 정보 보안이든지 또는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5G 기반 드론의 스마트 연결 기술을 개발을 한다든지
또는 이 바이오의 경우에 이 인공지능 기반의 가상세포 이 바이오 시스템을 연구를 한다든지, 또는 나노 기술과 인공지능을 결합해서 안경을 안 쓰고도 3D 디스플레이를 보는 그런 연구들이 지금 카이스트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업 혁신과 관계에서는 우리나라 대부분 대학들이 지금 연구 중심 대학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연구비당 기술 이전이나 또는 창업 건수가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한 25% 수준의 지금 적은 그런 단계이죠. 이런 창업을 좀 더 활성화하는 여러 가지 지금 체제와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카이스트 창업원을 통해서 우리가 스타트업을 글로벌 기업까지 성장하게끔 원스톱 서비스를 해주고, 또 창업을 통해서 석사를 마칠 수 있는 K스쿨이라는 걸 우리가 시작을 했고요. 결론적으로 우리 카이스트는 교육, 연구, 창업, 혁신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 리더를 양성하는 그런 롤 모델 대학으로 도약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간단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초에 봤던 기사 내용으로 오늘의 발표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테슬라의 기업 가치가 포드의 기업 가치를 넘어섰다는 기사였습니다. 아시다시피 테슬라는 이제 생긴 지 15년도 안 되는 신생 기업이고, 작년에 전기차를 8만 대도 못 팔고 실제 1조 원 가까운 적자를 냈던 회사입니다. 이에 반해서 포드는 113년이라는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기업으로서 작년에 거의 한 700만 대를 팔았고 5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낸 업계의 거인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생 적자 기업이 어떻게 거인의 기업 가치를 넘어섰는지 사실 나름대로 좀 쇼킹한 뉴스였습니다. 그렇다면 테슬라의 기업 가치를 포드의 기업 가치보다 더 높게 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결국 투자자들은 테슬라의 그 혁신적인 기술력을 인정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더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자동차 산업의 혁신을 다루면서 인텔이나 퀄컴 그리고 구글 같은 글로벌 ICT 업체들이 왜 M&A 또는 막대한 그 비용을 지불하면서 이 분야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자동차 산업이 매력적인 이유는 무엇보다도 그 자율주행차가 하루에 대당 4테라바이트라고 하는 굉장히 방대한 데이터를 생성할 것이라는 예측 때문입니다. 이 규모는 3,000명이 자기의 스마트폰이나 PC 또는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서 생성하는 데이터와 맞먹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이 핵심 기술 동의는 앞에서 장관님이나 총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공지능이지만, 인공지능을 고도화하고 또 새로운 상품 그리고 서비스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데이터, 그 중에서도 하이 퀄리티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리딩 글로벌 업체들은 자동차를 사물 인터넷의 허브로 활용해서 생산자, 소비자 그리고 인프라 관련된 모든 그 방대한 데이터들을 집결해 가지고 플랫폼을 구축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그 패권을 거머쥐려 하는 겁니다. 이런 그 플랫폼이 자동차 산업에서는 R&D, 생산, 또 제품, 서비스 그리고 유통 전 부문에 끼치는 파급 효과가 엄청 크기 때문입니다. 세계는 이제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돌파구로 이 4차 산업혁명을 갖다가 추진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자동차 산업은 특히 그 가장 두드러진 분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은 글로벌 최고 수준의 제조 경쟁력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강화해서 우리의 정부와 민간이 더욱이 힘을 합쳐야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어느 한 기업이 개별적으로 잘한다고 훌륭한 기업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한 기업의 가치는 그 기업의 주변에 얼만큼 많은 혁신적인 기업들이 포진해 있고, 그 혁신적인 기업들 간의 관계가 단순히 납품 하청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협업 체계를 잘 구축하고 있느냐가
그 기업의 가치를 결정하는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애플을 비교하고 하는데 제가 정확한 숫자, 최근 숫자는 모르겠지만 애플의 아마 시가총액이 한 850조 정도 되는 것 같고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한 300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왜 시가총액이 그렇게 차이가 나느냐?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희가 보는 관점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애플 주변에는 굉장히 많은 혁신적인 기업들이 그런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그런 인프라가 구축이 돼 있다. 그런 게 그러한 큰 기업 가치를 차이를 만들어내는 요인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벤처기업의 육성이 중요하다. 어떠한 일을 해야 그러한 벤처기업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을까? 제가 볼 때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그 규제 개혁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상생 협력 시스템을 사회적으로 구축을 해야 되겠다. 세 번째는 제도전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겠다. 근데 이제 벤처기업 관련된 여러 가지 그 규제를 보면 규제 개선을 해나가고 있지만 또 뭐 규제 프리존도 만들고 있지만 그 속도가 너무 더뎌서 새로운 벤처기업들이 자유롭게 좋은 아이디어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잃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최소한의 규제를 빼놓고는 규제를 정역하지 않는 일종의 저희가 쓰는 용어로 창업벤처 규제 동결 조치 제도 같은 걸 좀 과감하게 도입해 보는 게 어떻겠나 그런 제안을 하곤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상생 협업의 문화인데 미국의 어느 탱크탱크가 전 세계 나라를 대상으로 창업 환경이 얼만큼 좋은지 나쁜지를 이제 상대 비교하는 연구를 매년 합니다. 제가 한 2년 전 자료를 봤는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 120여 개국 중에서 창업 환경이 좋은 순위로 한 20위권 중반 정도 됐었습니다. 25위. 왜 그렇게 밀려났을까? 그 내용을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결정적으로 과목 낙제에 가까운 점수를 받은 항목이 한 3개 정도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대한민국은 기존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이 너무 세서 신생 기업들이 어떻게 비집고 올라갈 틈이 없다. 그런 평가를 받아서 거기서 전 세계에서 꼴찌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습니다. 어떤 뭐 공정거래 이슈라든가 어떤 기술을 보호하는 특허 제도는 있지만 특허를 침해했을 때 배상하는 그 액수가 너무 적다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빨리 고쳐야 우리나라가 그런 그 협업의 문화가 빨리 될 수 있겠다. 그런 것을 빨리 개선하지 않으면은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을 빠르게 진행할 수 없는 바틀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선 그 4차 혁명에 대해서는 뭐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세요. 그런데 가장 저희들이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야, 이 대표 이건 다 좋은데 도대체 어디서 돈을 벌 거냐라는 질문입니다. 어디서 돈을 벌 거냐. 근데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 하면은 저희들이 이제 학자분들이나 인더스트리 분들이나 벤처업계에서 이런 기발한 기술이 있는데 이게 진짜 돈이 되느냐는 질문입니다. 근데 우선 답은 저희들도 모릅니다. 저희들도 모르는 게 굉장히 시니컬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많은 산업이 와서 돈을 번 데가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셰일 가스 굉장히 떠들었죠. 그런데 그렇게 많이 기업이 돈을 못 벌었습니다. 셰일 가스가 왔더래. 그걸 한 4-5개로 요약을 해보면은 이게 아마 트리거 포인트가 되면은 확실히 레볼루션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쉐어할까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의 이제 가장 문제점이 보면은 우리나라를 이제 크게 보지만은 외국에서 볼 때 큰 마켓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단일 마켓이고 첫째. 그다음에 이제 비영어권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이제 거기에 비해서 에코시스템이 너무 많습니다. 플랫폼도 너무 많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페이도 삼성페이 있지, 카카오페이 있지, 네이버페이 있지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레버리지 할 수 있는 스킬이 안 나오기 때문에 에코시스템이 어느 정도 커야지 이거를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코시스템을 만드는 게 우선 키다. 두 번째는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가 투자 때문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기업을 경영하기 때문에 이제 존재하는데 인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인력 자본 문제인데 저희들이 이제 보는 것이 AR, VR, 뭐 AI 이런 거 가기도 전에 지금 가장 급한 게 Advanced Analytics 인력입니다. Advanced Analytics 인력이 한국에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대학에서 와서 기업에까지 갈 때가 시간이 너무 많이 기다린다는 거죠. 그러면 그 외국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아마존 같은 데서는 다른 학업에서 리크루팅을 해가지고 길렀습니다. 육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애드밴스 애널리틱스 인력이 가장 많은 데가 아마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볼 때 제가 보면은 조금 인적 자본을 더 활용을 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세 번째가 많은 분들이 얘기했지만 지금 협력 관계입니다. 의외로 시너지가 많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이제 많이 권고하는 것은 해외에서 찾지 말고 기술력은 넘버원이 아니더라도 국내에서 찾는 게 머스트다. 근데 이게 4차 혁명이 왜 힘드냐 하면은 이게 파일럿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술은 좋은데 이게 돈이 될까 안 될까는 솔직히 해보기 전에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과 연결이 될까 하는 것은 우선 돌려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정부한테 약간 wait and see policy를 권고하고 싶습니다. 좀 기다려서 돈이 되면은 그때 policy가 들어가야지 지금서부터 너무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고요. 패널리스트께서 이제 공통적으로 지적하셨던 부분이 첫 번째가 인력 문제, 두 번째가 규제 문제, 또 세 번째가 협업 문화 내지는 어떤 협력의 생태계를 말씀을 주로 하신 것 같습니다. 인력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2025년까지 전망을 해보니까 저희가 12대 신산업이라고 이제 아까 장관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다운스트림 산업, 업스트림 산업에서 유망한 12대 신산업 저희가 보고 있는데 한 58만 명 정도가 일자리가 새로 생겨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력 정책에 있어서 관건은 이런 12대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새롭게 요구되는 이러한 일자리를 어떻게 위트시켜 나갈 것인가, 그 인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양성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저희가 강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민간의 관점에서 기업 수요에 입각한 인력 양성 체계가 반드시 구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수요자 관점에서, 특히 기업의 관점에서 신산업 인력을 키워나가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관점에서 대학과 기업의 협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협업을 유도하는 데 있어서 정부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카이스트 총장님께서 그 카이스트가 앞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 인재 양성, 카이스트가 사실 우리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을 거의 선도해 나가는 그런 교육 기관으로서 자리를 해주셨고 훌륭한 인재도 많이 키워주셨지 않습니까?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도 그런 역할을 할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규제 문제인데 장관님께서도 뭐 규제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는 디레귤레이션, 하나는 스마트 레귤레이션 두 가지를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는 이 규제 완화 자체가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규제 프리존법을 저희가 제안을 해놓고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말 이건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일정한 어떤 기득권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양보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드는 게 필요하고요. 특히 이 규제화를 함으로써 어떤 구체적인 베네핏이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부도 설명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걸 가지고 보다 적극적으로 정치권이나 그리고 우리 시민사회에 대해서 대화하고 소통하는 그런 노력을 정부가 앞으로 더 기울여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 정말 다 개인 플레이에 개인의 역량은 정말 뛰어난데 안 되고 있는 부분이 결국은 이 협업 문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관님께서 충분히 설명하셨습니다만은 산업부가 지금 저희가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게 융합 얼라이언스를 만들어서 이걸 토대로 해서 기업들이 협업을 이끌어내는 그런 플랫폼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대 분야 이미 자율주행차를 포함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성과들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그 얼라이언스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 결과물에 대해서 정부가 규제 완화가 필요하면 규제 완화를 해주고 R&D가 필요하다면 R&D를 서포트하고 그리고 인력이 필요하다면 인력을 공급해주고 그리고 인프라가 필요하면 인프라를 공급해주는 이러한 형태의 저희가 융합 얼라이언스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막 시작한 이제 시도입니다만은 이러한 노력들이 저희가 우리 산업 전반으로 확산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좋은 말씀 주셨고 저희가 오늘 패널리스트 분들의 말씀들을 정착에 수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